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포커판에서 30분 동안 포커를 치면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고 있다면 바로 당신이 호구인 것이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거대한 주가 조작 사건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주가 조작 세력에게 돈을 맡겼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몰랐다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같이 투자를 하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금융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가 조작에는 주포, 화가, 바람잡이, 쩐주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돈을 댄 사람이 바로 쩐주입니다.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연예인, 기업 회장, 의사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쩐주 역할을 한 겁니다. 다시 워런 버핏의 말을 되새겨보죠. 포커판에서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포커판에 가질 않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간 것인지 돈만 들고 포커판에 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월 28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원탁의 기자들 잠시 후에 앞서서 잠깐 제가 말씀해드렸던 주가 조작 사건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출국 금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각계각층 인사들이 더 많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하나 둘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따져보겠고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퀴즈. 금요일의 경제상식 퀴즈. 이른바 K식품, K푸드가 해외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식품 중에서 1위가 라면이고요. 2위는 바로 이겁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검은 반도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거를 반찬으로 밥이랑 같이 먹는데 외국에서는 이걸 간식으로 좋아한다고 하네요. 스낵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미땡, 재래땡, 파래땡, 곱창땡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해조류를 얇고 넓게 펴서 말린 검정색의 식품. 이건 따로 힌트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837님이 급하셨습니다. 김치라고 보내주셨고요. 라면이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있는데 2328님 2328님이 가장 빠르게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원탁의 기자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2대1의 권소현 기자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이슈가 금융시장을 그냥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8개 종목의 동시 하한가로 시작이 됐던 일. 오늘이 벌써 5일차더라고요. 네. 혹시 오늘 상황은 어떤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뭘 하나 열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한 8종목 중에 한 3종목 정도는 오늘도 그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 20%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5종목들은 이제 하락은 좀 풀리고 조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5거래일 연속 거의 하한가를 맞으면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거의 5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오늘까지 포함하면 한 7분의 1 토막까지도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까지 이 8종목의 시가총액이 4거래일 동안 8조 원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하한가가 풀리지 않았던 종목들도 오늘은 좀 하한가가 풀려서 몇 개는 거래는 풀렸습니다. 그래도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뭐 서울가스, 선광 이런 것들이 한가가 계속 점으로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한가가 풀려서 조금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테고요. 일단 금융당국이 검찰하고 같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있었고 일단 어떤 점에서 주가 조작이 이제 의심되는지 또 좀 들어봐야 될 테고 왜 이 8종목이었는지 또 좀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일단은 권소영 기자.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업종상으로 보면 그렇게 공통점이 발견되지는 않아요. 뭐 일부는 2차전지 테마도 좀 있었고 뭐 이런데 이 그래프를 각 종목별로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 비슷합니다. 최근에 한 2, 3년간 보면 꾸준히 우상향했다가 끝에 뚝 떨어지는 약간 직각삼각형 모양의 이제 네. 주가인데 이게 보면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가치주, 자산주 이런 걸로 많이 거론이 됐던 데들이라서 그렇게 막 주가가 조금씩 오르는 거에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던 종목들인데 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우리가 보통 품절주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하고 뭐 우리 사주가 갖고 있는 지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지 못하는 지분을 빼고 나면 유통 가능한 주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래서 보면 다우데이터 다올투자증권만 한 70%가 넘고 나머지 뭐 서울가스 이런 데들은 한 16%, 17% 이 정도밖에 유통이 안 되는 품절주였고 다른 주식들도 거의 대부분 한 20, 30% 정도라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매수주문 조금만 이제 들어가면 그렇죠. 주가가 뛰고 매도주문 조금만 몰리면 주가 급락하는 이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품절주들이 작전 세력의 표적이 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통정 매매를 해서 주가를 올리기가 쉬운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이제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내가 요 가격에 주문할 테니까 네가 받아. 그리고 이제 그 가격에 사면 이제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조금 더 높여가지고 이 가격에 매수할 테니까 네가 받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데 이제 주가도 너무 티나게 이제 주가를 올리면 사실 한국거래소 같은 데 가보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좌를 통해서 대량의 매수 주문이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이러면 그 시그널이 떠요.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약간 이제 불공정 거래가 의심이 되면 이제 금감원에 이제 이첩을 하거나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0.5%, 1%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아주 한 2, 3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올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보면 뭐 성강 같은 경우가 뭐 2020년에 10,000원이었는데 뭐 17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뭐 4만 원대로 어저께 기준으로 보면 뚝 떨어졌고 뭐 대상홀딩스 같은 데에도 대성홀딩스죠. 2만 원대 어떤 주식이 13만 9천 원까지 갔다가 3년대로 폭락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이 또 공통점이 다우데이터를 제외하면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에 속한 종목이 아니면 지금 맞습니다.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게 주가가 너무 올라서 거품이 끼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약간 적정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순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작동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가치주라고 불려서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종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한 종목도 저도 한 5, 6년 전에 발굴을 해서 스터디도 해보고 실제로 그랬나요? 투자도 해봤고 자산 가치 대비 뭐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3분의 1도 안 되고 막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무섭게 올라가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주가 조작이었던 참. 뭐 김치영 기자. 예. 회사들은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떠나서 회사들은 이 8개 회사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네. 게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익도 잘 나고 매출도 꾸준히 일어나고 네. 자산도 많이 갖고 있는 좋은 회사들인데 일부러 여기를 좀 노린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했던 주가 조작은 단기간에 급등을 일으켜서 수익을 빼고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전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한꺼번에 작품을 만드는 게 이렇게 3년간 하는 거는 저도 거의 처음 본 것 그러게요.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일단은 좀 달라서 예. 뭐 캐치를 못했다. 뭐 감독 당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단순히 주가 조작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폰지 사기의 정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 투자자를 데려오면 그 투자자한테 얻은 수익의 절반은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피라미드 형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중에 수익의 일부는 그 사기 집단이 가져가는 형태의 폰지 사기가 들어가 있다는 게 또 좀 다르고,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여기에는 신용거래라고 그래서 CFD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2.5배 정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거래를 더 일으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까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높였다. 그 한 세 가지가 그간에 우리가 봤던 작전 세력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고란 기자. 적극적 이게 그 전에 봤던 작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 시장이나 개미들이 똑똑해져 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야 거래량 터지는 거 상한가에서 거래량 터지는 거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뭐가 되면 안 돼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을 정확히 다 피해갔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작전의 대상이 되는 종목 자체가 보통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넘어가면은 이게 그 이른바 핸들링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력들은 시가총액이 큰 대신에 유통 주식이 적은 걸 골라서 사실상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을 그렇죠. 이제 골랐고요. 그다음에 이 돈을 이게 꾸준히 이제 주가를 올리는 것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걸리니까 조금씩 올리는데 조금씩 올리지만 어쨌든 간에 추가로 자금이 시장에 들어와서 매수를 해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추가 매수 자금은 어디서 당겨오느냐? 바로 폰지 사기 형태로 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CFD 계좌를 활용한 건 뭐냐면 1,000억짜리 주가를 움직이는데 동원할 수 있는 그 물량이 내가 100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돈이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 모자른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한 거냐? CFD를 활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넣어서 2.5배. 그래서 내가 100억이 아니라 250억이 있는 것처럼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가격 부양에 더 쉬웠던 거죠. CFD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고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매수를 조금 더 많이 물량을 일으키는 효과가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 외국계에서 주문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익률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보통 기자들이 어떤 주가가 크게 뛰거나 하면 한 3%에서 4% 기준으로 해서 특징주라는 걸 쓰거든요. 네.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3%, 4% 오르면 쓰거든요. 근데 이 8종목은 3년간 3% 이상 오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3차례, 한 2차례 정도 말고는 전부 아까 말씀한 대로 1% 이하 올리거나 조금씩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눈에는 안 드러나는데 수익률은 낮잖아요. 네. 근데 CFD 계좌를 이용하면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3% 수익만 나도 그날 10%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이 폰지 사기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수익을 돌려주기가 쉬운 거죠. 몇 달 안에 빠르게 큰 수익을 돌려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 사이에 아 저기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버는구나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까 말한 뒤에서 쩐주들을 더 모집할 수 있는 폰지 사기가 쉬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씀하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혹시나 CFD 계좌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이게 전문 투자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비싸고 대신에 내가 살 수 있는 주식을 어디선가 조달을 해주고 공매도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빠져나갈 수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 쓰는 계좌인데 이것도 지금 뭐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CFD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CFD를 쓸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이게 굉장히 많이 완화됐더라고요. 2021년에 19년에 네. 이유를 잘 모르는데 아무튼 CFD 계좌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투자자 요건을 완화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CFD 계좌만은 아니고 사모펀드도 활성화하면서 전문 투자자의 좀 허들을 낮추겠다.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사실은 사모펀드 문제가 크게 터졌잖아요. 그때 라인 펀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옵티머스 뭐 이런 데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위험 상품을 팔면 안 된다. 라는 여론하고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공부한 금융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전문 투자자라는 자격으로 허용을 해주고 이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위험 상품을 거래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이 CFD 계좌가 활성화된 거죠. 그러니까 전문 투자 자격을 낮춰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5억 원인가 자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5억이요. 이걸 5천만 원까지만 자산 가지고 있으면 되게 뭐 이렇게 낮춰주고 연봉도 뭐 1억 원 정도 넘은 사람에 한해서는 뭐 자격을 주기도 하고 증권가에서 일한 사람에게는 그냥 CFD를 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자기 책임하에 전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위험한 상품을 활용해라라고 해준 건데 이걸 도리어 이쪽에서는 역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순자산 기준이 제 기억에는 저도 2019년에 이 CFD 계좌를 관련해서 그 특집 기사를 시리즈로 쓴 적이 있거든요. 저는 열어봤다고 하신 줄 알았어요. 아 열어봤다고 아니 근데 CFD 그때 시대 열린다 뭐 이래가지고 네 뭐 맞아 19년부터 이게 많이 상당히 각광을 긍정적으로 많이 받았었는데 썼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순자산 기준이 10억 원 이상, 그러니까 빚 다 빼고 순자산만 10억 원 이상 있어야 이 계좌를 열 수가 있었는데 이게 5억 원 이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 그러면 소득 1억 넘고 순자산 5억 이상 있고 계좌에 5천만 원 이상 있으면 다 전문 투자자냐. 교육이라든지 지식 수준이라든지 경험의 값어치라든지 이런 거 치지 않고 그럼 돈만 있으면 다 전문 투자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태가 권수연입니다. 터졌을 때 보면 뭐 1,000만 원 넣어서 이제 다 손실로 잃고 이런 분들이 약간 서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 국민들이 다 같이 손해 보는 것보다는 타격이 덜할 거다. 그 사람들이 사실 뭐 10억 중에 1억 잃은 거랑 이 서민들이 1,000만 원 중에 뭐 900만 원 잃은 거랑은 이제 차원이 다르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뭐 연소득 기준 같은 거를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냥 돈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 여기서 전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말 평균 잔고 주식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요거는 필수 조건이고 거기에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5억 원 이상이거나 전문가이거나 하면 가능한데 이 전문가 조건도 원래는 굉장히 범위가 좁았어요. 근데 네. 이걸 또 넓혀서 막 감정평가사도 들어가고 여기 변호사 들어가고 변리사 들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뭐 네. 세무사, 회계사 들어가 있는데 뭐 의사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자본시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라는 이제 생각이 이렇게 낮춰준 것 같은데 결국 지금 터진 사건을 보면 여기에 뭐 무슨 이런 전문직 그리고 기업 오너들 뭐 이런 들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딱 수익만 보고 들어간 건데 사실 이 CFD라는 상품의 매력 중에 하나가 또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나 뭐 고소득 제국 같은 사람들은 이게 뭐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대주주 문제도 좀 있고 이래서 이 CFD를 통해서 제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원래는 주식은 사실은 내 명의로 만든 계좌에 내 명의로 사서 내 계좌에 이제 둬야 되는 건데 CFD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증권사가 대신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도 사실 국내 증권사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그 증권사는 이게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또 해지를 위해서 외국계 증권사를 이용을 합니다. 이번에 그 사실 SG증권 같은 경우는 소시에스 제네랄이라서 프랑스계 증권사잖아요. 프랑스계죠. 아직도 이 증권사 우리나라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이제 개인 SG증권은 영업은 안 되게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들어본 증권사인데 이 SG 창구를 통해서 이제 매물이 나온 이유도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의 CFD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얘들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주문을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이만큼 차익을 누리겠다고 투자를 했지만 그 주식은 내 명의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증권사 명의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대주주 요건 강화하고 이럴 때 이걸 피하기 위해서도 CFD를 많이 활용을 했고 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종합 이제 금융소득 과세라든가 이런 걸 피해갈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증권사들도 2020년부터 한 2, 3년간 굉장히 이 상품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어요. 절세 상품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 사실 이게 수수료도 비쌌지만 레버리지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 수입도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니즈가 맞아서 이만큼 이제 시장이 컸던 건데 여기서 이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터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수수료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CFD가 주는 그 혜택이 많은 반면에 수수료가 비싸지. 굉장히 엄청 비쌉니다. 비쌉니다. 오프라인 수수료는 0.45 물론 이건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온라인 수수료가 거의 0.2%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보통 0.02로 아니면 요즘에는 뭐 수수료 무료 이렇게들 많이 쓰는데 온라인 수수료가 0.2%에 육박한다라는 건 일반적인 증권사보다 거의 10배 예, 비싸다는 그 거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기 불안해서. 자본 한도 내에서만 신용 거래 이거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보시면 왜 너무 비투가 많아져서 한국투자증권이 뭐 다음 주부터 신용을 중단합니다. 뭐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말을 하는데 전문 투자자가 약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투자의 전문인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취지를 보자면 투자의 전문이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자산이 있는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사고가 터져도 금감원 앞에서 시위 안 할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상품 판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로 이름은 매겨져 있지만 아까 방금 전에 고 기자 얘기한 게 핵심인데 사고가 나고 이런 게 터지면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게 전문 투자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증권사에서 불안전 판매라든지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증권사에게 그 책임에 대한 걸 물을 수가 있는데 전문 투자자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내 책임하에 투자했다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이 전문 투자자를 늘리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간에 그렇죠. 여러 상품의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도 있었고 아까 말한 수수료도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다만 근데 당국에서 전문 투자자를 조금 확대하려고 했던 정책 그리고 전문 투자자들에게 위험 상품 가입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려고 했던 정책 방향은 맞았던 것 같은데 이 전문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돈만 있으면 다 전문 투자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스가 좀 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럴 때 또 어떤 정책이 또 대안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사고가 터지면은 조이죠. 이걸 또 그죠. 조이게 되지 경화하죠.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금융시장, 자본시장은 또 굉장히 얼어붙으면 얼어붙고 위축되고 네, 이러고 있다가 한 3년 지나면 다시 풀어주자. 그렇죠. 또 그런 갔다가 또 여론에 터지면 따라서 또 예, 항상 네. 또 이렇게 평균에 회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번엔 좀 어떨지를 지켜봐야 되겠고 사실은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저희도 뭐 입에 달고는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맞는 거고 특히 이런 전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관여하는 것보다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떠안고 그렇게 가는 게 저도 이제 맞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게 악용이 돼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물을 흐리면 그때는 이제 조금은 칼을 대기는 돼야 하는 거죠. 그러게요. 이 CFD 계좌가 미국에서는 미국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해요. 아, 이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에서 그런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CFD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봤더니 CFD 거래를 한 투자자의 80%가 손실을 봤다. 네. 뭐 이런 이제 보고와 함께 이제 뭐 작년 말에 감독서신 이런 거 보내서 좀 주의하라 뭐 이러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CFD 투자에서 뭐 이제 모 연예인이 밝힌 것처럼 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손실 본 거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8개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와 투자자 치면 개미가 개민? 이제 합쳐졌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 이 사람들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8개 종목에 국한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정말 이제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서 신용 잔고가 많은 그러니까 비투를 많이 한 여러 종목까지 이제 확대가 될까 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도 이제 뭐 가능한 거죠. 많은 분들이 네.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정옥님은 우리 경제를 분탕질하는 주가 조작 중범죄입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1880님은 장기간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한 건 이게 정상적이라면 누가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하는 건지 사실관계가 헷갈립니다. 많이 이제 좀 복잡한 사건이어서 맞아요. 그리고 김병란님은 이대호 기자는 평생 이거 붙이고 살았죠. 잘생김이라. 아니 뭔 소리입니까? 아니 오늘 그 경제 상식 퀴즈 정답을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7633님도 자꾸 이대호님의 잘생김입니다라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아니 폰지 사기 얘기합시다. 아니 왜냐면 중간에 한때 뭐 잠깐 좀 쉬고 가야 될 시간이 돼갖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 상식 퀴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있으면 밥 한 그릇 싹 비울 수 있는 겁니다. 밥 도둑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간장게장은 좀 비싼데 이 밥 도둑은 굉장히 저렴하기도 합니다. 주로 해남, 완도, 고흥 같은 이제 전라남도 지역이나 광천, 보령, 충남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 가공, 유통이 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출했을 때 그만큼 부가가치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 식품 계속해서 여러분께 정답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사연도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잠깐 그 로고 나가는 사이에 또 저희 기자들이 몇몇 종목들, 그러니까 최근에 하한가 이어지던 종목들 주가를 쳐다봤는데 어우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네. 최근에 뭐 이게 또 많이 한번 이슈가 되는 게 유명인들이 끼어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가수 임창정 씨. 뭐 이제 이분은 이제 언론의 인터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큰 피해를 봤다. 피해자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투자자 자격을 갖고 하셨다면 이건 뭐 본인의 책임이니까 이거는 뭐 피해자다 뭐 이런 표현은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유명인들 누구누구가 거기 있었더라 없었더라 이거는 사실 저는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낄 수 있고 다 과거에 미국이나 이런 데 폰지 사기들 보면 다 의사, 변호사, 교수 웬만한 사람들 다 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너무 초점 맞추기보다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아까 그 청취자분 한 분이 돈을 모아서 투자한 게 이게 불법이라면 도대체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입니까? 라고 물으신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여기에 섞여 있는 불법적인 요소들이 아까 통정거래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을 맞춰놓고 서로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들 뭐 H모 투자 컨설팅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투자 일임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돈을 모집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투자 일임부터 시작해서 뭐 그 우리가 투자 자문이라고 하는 회사들 투자 자문은 또 자기가 직접 매매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직접 매매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개인들에게 신상 정보를 다 받아서 그들의 대포폰을 만들어서 그 대포폰으로 지금 매매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봐야지 거기에 피해자가 특정인이 누구다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면 이게 이슈가 약간 바깥으로 벗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자금을 모집할 때 예. 다단계 요소가 가미가 됐잖아요. 근데 다단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단계 사건이 만약에 이제 재판으로 가서 되면 이것도 항상 문제가 돼요. 어디까지를 가해자로 놓을 것인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단계 사건 수사할 때는 이 피라미드 구조상에 중간단 이상에 있으면 가해자로 보고요. 그 네. 밑으로 있으면 이제 피해자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그 얼마나 많은 가해자이자 사람 피해자 데려왔느냐. 그걸로 아마 이제 본인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이 미필적 고의도 범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처벌의 수위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내가 임창정 씨를 믿고 나도 돈을 맡겼다. 혹은 의사 친구를 믿고 맡겼다. 근데 사실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도 무작정 믿으면 안 되는데 무슨 의사라고 믿고 가수라고 믿고 투자하고 돈을 맡겼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이건 말이 안 사실 되죠. 개인들의 탐욕도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폰지 사기에 항상 그 근저에는 사람들의 탐욕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탐욕을 네. 이용을 하는 거죠. 악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라는 말에 뭐 감정적으로야 저는 동의가 되지만 그래도 아마 아까 말한 법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 받을 때는 사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유명인이 거론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가수 이승기 씨가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 어른의 과거 전력, 주가 조작 전력 때문에 또 같이 조금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연좌제로 뭐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근데 이홍원 씨라는 분이 과거에 뭐 이분은 이제 지금 견미리 씨의 남편, 현 남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승기 씨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법적인 판단만 보자면 네. 1심에선 유죄 나왔고요. 2심에선 무죄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보타바이오라는 회사와 관련된 건 2014년도에 있었던 네.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번에 있는 사건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작전주라고 얘기하는 것과 매우 형태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주가를 시세를 올리고 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것이고요. 뭐 정황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법원에서도 지금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견미리 씨의 따님 뭐 이런 분들이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한 4%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시작돼서 뭐 유상증자다 하고 M&A 막 벌이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나선 나중에 중국 기업에게 이 회사가 넘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게 실행이 안 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로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결국은 성장 폐지, 감사이익은 교절을 받아서.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어졌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결론이 안 났고 대법원까지 가봐야 하는데 근데 그 전에 한 차례 또 전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2011년에는 3년 형을 받고 복역을 하고 뭐 조금 일찍 나와서 뭐 가석방으로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일까지도 좀 같이 언급이 되는 거여서 근데 이홍원 씨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법원 판단까지 좀 지켜보고 저희가 더 이야기를 나중에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다시 이 8개의 종목의 일제 하한가 사건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보도가 나올 때마다 피해자가 특히 이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한 피해자만 50여 명이다. 80여 명이다. 거의 100명 가까이 모였다. 또 피해 금액도 300억 원일 거다. 500억 원일 거다. 800억 원일 거다.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이분들은 n분의 1로만 따져도 거의 막 6, 7억씩은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각자 규모가 다르긴 할 텐데 이분들도 약간 임창정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 알고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뭐 다들 이제 피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당장 손실을 봤으니까. 근데 이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고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되게 많을 것 같고 집단 소송을 해도 이 약간 그 미필적 고의랑 별개로 이 수수료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지불했냐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주가를 조작한 이들한테 수수료를 줄 때 이제 뭐 의사,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런 사람들은 법인 명의로 이제 수수료를 냈다라는 보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건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병원의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뭐 마라탕 집에서 뭐 신용카드로 긁어서 수수료를 뭐 수백억 원치 냈다, 뭐 골프 레슨비로 냈다, 뭐 이러는데 이런 데들 이제 뭐 세무조사 제가 보기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상받기 전에 이제 조사보다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정황상 불법적인 요소가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의 그 신분증부터 시작해서 나의 그렇죠. 대포폰을 줬다는 거, 뭐 이런 거 일반적인 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까 말한 탐욕이 거기에 가미돼서 자기가 그걸 허용을 했다라고 하면 피해자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아까 말한 한 50% 정도 자기가 낸 수익의 50% 정도를 수수료로 다시 그쪽에 지불해야 됐었는데 지불하는 방법도 불법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권수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게 다 본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H컨설팅이라는 데로 가입을 하려면 3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은 3억 원 이상을 가지신 분이었을 테고 그리고 뭐 가입자가 뭐 1,500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운용 자금은 1조 원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승호 님이 급등주로 우연찮게 이익을 본 친구가 급등주만 찾아다니네요.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키네요. 저도 이성이 마비되면서 많이 털렸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초심자의 행운 이런 게 사실 이제 사람을 망치는 길이기도 한데 그래서 처음에 돈을 어떻게 벌어봤느냐에 네. 대한 그 단편적인 기억이 본인의 습관을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혹시나 뭐 주가 조작으로 나중에 결론이 난다면 이들은 그러면 좀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그게 안 되고 있죠. 지금 사실은 그 규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시장 교란 행위를 통해서 이제 불법 이익을 얻게 되면 이제 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 뭐 형량이 이제 부당이익에 비례를 하는데 이득액이 5억에서 뭐 이제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까지 지금 현행 법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벌금형 같은 경우에도 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뭐 3배에서 5배 정도 계산을 하고 불공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불공정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이제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 수급도 뭐 반영이 되고 이제 거시경제 환경도 반영이 되고 그 회사 자체의 호재, 악재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 불공정 행위를 통해서 오른 주가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 이걸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많고 이게 실제로 이제 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2020년 한 해 동안 이제 주가 조작 뭐 이런 불공정 거래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64명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26명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당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준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지금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최근에 막 국회 정무위를 이제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이제 반영이 돼야 이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부당이익을 취했을 때 다 털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요거 뭐 깜빵에 조금 갔다 오고 나면 맞아요.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는데 뭐 내 호적에 그러니까 내 이 여기 전적에 빨간 줄 한 줄 그어진 게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이 형량이 너무 적으니까 그냥 또 다시 이 세계 발을 들여서 또 꾼이 또 다른 이제 이 작전 세력과 결탁해서 이제 이 작전을 벌이고 막 이런 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개파가 있어요. 개파. 그죠? 어떤 형님부터 뻗어 나오는 개파. 네, 심지어 맞아요. 제가 취재했던 사례는 큰 형님이 출소하는 시기에 맞춰서 작전 하나 계획해 놓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옥중 지시도 많이 하시죠. 네, 옥중 지시. 그러니까 나쁜 짓에는 위험의 비용이 따르는데 위험의 비용이 나쁜 짓으로 얻을 수 있는 효익보다 크면 주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 그 양형 기준, 증권보험죄 관련된 양형 기준을 보면은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에서 6년형입니다. 50억 원 이상이어도 5년에서 9년형, 심지어 3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어도 7년에서 11년형.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갚아줬다. 깊이 반성한다. 탄원서가 많이 들어왔다. 초범이다. 재범의 우려가 없다. 이러면 여기서 또 1, 2년을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극단적으로 1, 200억 이상을 얻었더라도 한 5년만 살고 나오면은 되는. 그러니까 그 위험의 비용이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 차원에서도 양형 기준, 뭐 물론 이제 법도 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세게 가야 됩니다. 세게. 일단 또 하나. 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된 분들이 아니라 진짜로 자산 가치나 이 기업 자체를 보고 투자했던 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지금 뭐 한 달 사이 막 70% 80% 이상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말이 뭐 위로가 될까요? 네. 근데 이른바 가치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증권 내에서도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커다란 기관들도 있고 운용사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연기금도 예, 투자를 했던 지금 종목들이 좀 있어요. 국민연금도 가스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투자했다고 하는데 거기들마저도 지금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대신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앞으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회사가 네. 제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지 누군가 뒤에서 손으로 만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막 도리어 이제 주식에 대한 회사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 그 권 기자님께서 공매도 얘기를 살짝 꺼내셨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라고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네, 뭐라고 할 겁니다. 공매도가 지금 부분 제기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 사태를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개 종목 중에 1개를 제외하고는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았던 거를 이용한 거고 그리고 이들의 최종 목표가 사실은 주가가 계속 올라서 코스피 200이라든지 어떤 인덱스 지수의 이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들어가게 되면 이른바 패시브 펀드라고 하는 그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는 물량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자신들의 물량을 거기다 다 던지고 빠져나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약에 실행됐다라고 하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텐데 기관으로 그쵸. 그냥 국민연금들 막 이런 데가 다 피해 보는 펀드, 거잖아요. 연기금까지 네. 다 그게 우리 국민들 돈인데. 근데 사실은 공매도가 허용돼 있었으면 그 안에
너무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종의 자정작용이 시장에서 일어났을 텐데 그게 없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때 뭐 또는 코로나 초기에 주가가 너무 급락했을 때야 당연히 공매도를 잠깐 금지시키고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할 필요는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고 정상화가 됐으면 제도도 돌아왔어야 되는데 제도가 돌아오지 않은 반작용이 여기서 또 한번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당국은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 불안해지죠.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공매도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냥 기울어진 운동작을 좀 제도적인 시정해달라라는 맞습니다. 요구입니다. 공매도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고 그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좀 저는 해봐야겠네요. 이게 약간 한국 권수영 증시의 기자. 디스카운트를 더 강화하는 맞아요. 게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와 이렇게 치밀하게 그러니까 예전처럼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작전 세력인 것들은 이제 알잖아요. 그건 그냥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밀하게 3년간에 걸쳐서 이것도 가능한 시장이네라는 것들을 맞아요. 이제 인정한 거니까 사실 그게 제일 이런 걱정이에요. 주가 조작 범죄는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해외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다만 한 번 걸리면 150년형, 200년형 때려버리면 그들이 나와서 또 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다른 나라랑 가장 큰 차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예. 메이도프 증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폰지 사기가 미국에 발생했어요. 메이도프 사기 사건. 메이도프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사람 150년형 받고 옥중에서 감옥에서 2021년도에 죽었죠. 사망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뭐 한국의 디스카운트, 미국에도 이런 사건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도상에서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게 우리의 숙제가 됐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알고란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도 많이 오고 있고 또 앞에서는 뭐 주가 얘기, 주식 이야기 많이 하기는 했는데 우리에게 참 편리한 숫자도 있고 혹은 조금 답답한 숫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건널 때 요즘에 숫자 표기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예측 가능성 있고 편리하기는 한데 사람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횡단보도 건너실 때 참 위험한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데 체헐리즘 시간에 남영도 기자가 그걸 체험을 하고 왔다고 하네요.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건너는 일을 체험을 하신 건데 조금 더 특별하게 체험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어르신이 실제 걷는 속도에 맞춰서 네. 걸어보면은 어떤 조급함이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동네에서 운전하면서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백발의 할머니께서 천천히 걸어가시는 걸 보고 이거 다 못 건너겠는데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역시나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절반밖에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되게 사소한 일상이잖아요. 사실 횡단보도를 건넌다는 게. 그렇죠. 근데 우리 모두 다 빠짐없이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짚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서울 이제 5개 구를 돌면서 직접 좀 건너봤습니다. 그 남영도 기자가 쓴 기사 저도 보고 정말 공감을 했던 게 이게 그냥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 일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맞습니다. 모습이고 미래 우리의 일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공감을 하시면서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천천히 걸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가시는 이제 어르신이 계시면 아하. 그 옆에서 똑같이 그 속도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면서 네. 그 속도로 좀 어떻든가요? 이게 평범한 횡단보도잖아요. 전혀 예, 그러니까 항상 뭐 숫자가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은 뭐 빨리 뛰어가거나 항상 그렇게 그 안에 항상 가곤 했었는데 이게 절반도 못 건넜는데 초록불 숫자가 빠르게 그러니까 신호가 생각보다 짧구나라는 걸 먼저 느꼈고
마음이 자꾸 급해지더라고요. 이 속도에 맞춰서 걸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발이 빨라지고 애써 자제하면서 걷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어르신과 단둘이 횡단보도에 갇혀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네. 차들이 슬금슬금 다가오니까 이제 저도 불안하고 뭐 횡단보도 끄트머리에서 뭐 빨간불로 바뀌는 일은 다반사고 이게 시간 내에 못 건너는 경우가 참 많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도로 한가운데 네. 사람이 갇혀 보면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알게 되죠.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어디 그 중간쯤에. 중간에 가서 바뀐 적도 있고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갔을 때 바뀐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건넌 게 아니라 거의 중간에 갇혀버린 사례가 또 많았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그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 남영도 기자가 아니라 뭐 70세, 80세, 90세 어르신이라면 그렇죠. 더더욱이 무서우셨겠죠. 네. 물론 이제 차에 치면은 뭐 건강한 신체고 뭐 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애초에 횡단보도에 있는 그 신호등 시간이 다 이제 거리 길이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설정이 될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떤 뭐 기준이랄 게 좀 있을까요? 보통은 일반 성인이 걷는 속도 1m당 1초의 여유 시간 이제 들어갈 때 나올 때 뭐 이런 여유 시간까지 7초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 1m당 1초. 맞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7초. 네. 근데 이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분들처럼 교통약자가 예. 보행 속도는 조금 더 시간을 둬서 보행 속도를 1초에 0.8m 간다고 산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m 기준으로 하면은 일반 횡단보도는 17초, 뭐 보행약자 횡단보도는 19초를 주는 거죠. 그 안에 건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국내 어르신의 하위 25%의 보행 속도를 살펴보니까 할아버지는 1초에 0.6m, 할머니는 0.5m로 그 1m당 1초에 한참 모자라는 훨씬 느린 속도로 걷는다는 게 연구 결과로 밝혀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호구역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준다고는 하지만 네. 그것도 모자란 맞습니다. 현실이다. 네. 이걸로도 안 된다. 물론 이게 참 운전하시는 분들이 신호대기 받고 있을 때 막 30초는 그렇죠. 엄청 길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근데 뭐든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네. 차에서 내려서 걷는다면 누구나 보행자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고. 6938님이 신호가 바뀌어도 앞차가 안 가고 있다고 절대로 추월하면 안 돼요. 사고 위험이 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지적해 네, 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네. 체험하시면서 사고 위험이 있었던 순간은 없었어요, 남 기자?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위험했던 거는 예. 오토바이 한 대가 못 참고 할머니 앞을 완전히 쌩 지나가는 걸 봤어요. 오토바이들은 막 차 사이로도 네. 다니고 신호 위반도 좀 하고 물론 그게 다 전체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바뀌긴 했으니까 물론 가는 건 맞는데 신호가 아직, 바뀐 다음에 네, 바뀐 다음에 갔는데 근데도 너무 위험한 게 보인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슬금슬금 다가오고 클락션을 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차량 잘못은 아니니까 이해는 하는데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불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행기에 의존해서 걷던 분은 할머님은 이게 다 건너신 다음에 내가 너무 걸음이 느려서 이러시면서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을 하신다고요? 네, 이게 어르신이.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식당 일에 장사에 좀 안 해본 게 없는데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맨날 최선을 다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숨을 막 고르시고 잠시 주저앉아 계신 분도 계셨고 이러셨습니다. 평소 걸음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게 걸으시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참 우리가 네.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운동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이게 참 씁쓸한데요. 네. 8748님이 공감이 가네요. 제가 64살인데 무릎이 아파서 경험해봤어요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고 위험이 많아지는 순간이 예를 들어서 1, 2차선에 대기하고 있던 차들은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천천히 걷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3, 4차선 저 끝에 있는 차들은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그냥 출발을 했다 위험한 순간 저도 네.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이거 특히
이런 교통사고, 특히 어르신들이 당하는 교통사고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사고를 보니까 사망한 보행자 수,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수가 6,500명인데 5년간 그중에 6,500명. 네, 56%가 65살 이상 고령자 비율이 그렇게 높고요. 65 이상의. 네. 특히 보니까 녹색 신호가 짧은 횡단보도에서는 사고가 더 많은데 그 1초에 1m 가야 하는 곳에서는 교통사고가 신호가 상대적으로 긴 곳보다 1.3배가 더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고요. 네. 역시 시간이 짧을수록 사고 위험이 높다. 이런 데이터로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 모르겠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한 5초 남았어도 막 뛰어가려고 하고 그렇죠. 간혹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보행자들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단횡단 사고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2021년 기준에 6,000건 가까이 육박하고요. 그러니까 차도에서는 보행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고 네. 실제로 지난해 2월에 80대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빨간불에 건넌 보행자여가지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하고 방호 울타리 같은 대책도 보조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호 네. 울타리요? 네. 그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조금 뭔가 이 보행권 안전을 위해서 좀 실질적인 대안이라든지 아이디어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어쨌든 제일 좀 좋았다고 생각되는 게 일부 지자체, 울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예. 보행약자가 길을 다 건너지 못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뭐 최대 6초까지 녹색불을 연장해주는 사람을 인식해서.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 반응도 보니까 이용자들도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세계 최초로 횡단보도 신호등 영장 카드를 만들어서 교통 약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대면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서 3초에서 13초까지 녹색등 시간이 연장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해서 시간을 연장해 주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교통 약자에게 카드를 줘서 네. 그걸 찍고 가면 시간이 더 연장되도록 네, 하는.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거죠. 돈도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진짜 남영도 기자가 좋은 체험해 주셨고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요즘 주식들 그리고 실적 발표 많이 나오는 그 기업들 실적 시즌인데요.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어가지고 같이 좀 체크해 볼 게 많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